혹시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까운 사이인데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친한 친구에게도 그렇지만 심지어 형제, 가족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서로 만나서 숨기고 말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너무 많이 숨기다 보면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죠. 또한 계속 숨기다 보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는 털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조심하면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7가지 말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보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굳이 치부를 들추지 마라. 인간관계는 자주 만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사생활을 하나씩 이야기하게 된다. 먹었던 음식이나 놀러 갔던 곳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현재에서 점점 과거로 들어간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나 실수를 겪는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과거를 상대에게 꺼내는 순간 나의 치부가 된다. 상대방에게 한번 뱉은 치부는 내가 없애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생활을 상대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의 손에 더 많은 화살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화살은 나에게 돌아온다. 언젠가는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치부가 되어 돌아온다. 무엇이건 간에 과하면 좋은 것은 없다. 사생활을 털어놓는 게 안 좋다는 걸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과거를 감추고 현재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치부를 드러내는 건 나에게도 좋지 않다. 나의 현재 모습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치부를 감추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자. 두 번째, 절대 생색내지 마라.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나야. 이렇게 주변에는 말만 꺼내면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다. 자존감은 곧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슨 행동을 하던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를 지키려고 애쓴다. 생색내는 사람은 성공하면 내 덕분이고 실패하면 남의 탓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패하면 이런 말을 덧붙인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했어. 나는 정당해. 생색내는 것 또한 같은 의미다. 주변에 밥 한 번 샀다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산 게 아니다.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산 거다.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산 거다. 나의 일을 과도하게 티를 내며 본인의 자존감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는 쥐꼬리만한 도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부풀리고자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색내지 마라. 당신이 생색을 내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보이는 거다. 절대 생색내지 마라. 그냥 밥을 사라. 세 번째, 아프다 마라. 기분은 전염되고 사람은 기분으로 살아간다. 항상 이성적 판단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상황 인식을 담당하는 것이 감정이다. 그러한 감정의 주체가 바로 기분이다. 그래서 기분은 마음 상태를 주관하고 기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
그런데 기분은 나와 남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내 기분과 남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이다. 말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밭이다.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가 발현되어 말이 되는가가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한 씨앗인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 말을 하며 사는데 이 말의 수만큼이나 기분이 좋다, 나쁘다, 언짢다, 상했다, 내키지 않는다, 망쳤다, 괜찮다, 그저 그렇다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 많다. 아무래도 불완전한 사람의 심리를 지키고자 하는 불안감에서 나온 방어적 기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좋지 않은 기분을 전염시켜서는 곤란하다. 마음의 밭에 안 좋은 씨를 뿌리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당장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하게 기분을 장악하더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내게든 남에게든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노인 몇 분이 거리에서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종합병원을 차린다. 나는 허리가 아프고 당신은 머리가 쑤시고, 그리고 또 당신은 관절염에 당뇨에 고혈압 그리고 신부전증이 어떻고 모두가 환자다.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하는 노인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아플 것이다. 한두 가지 병이 있고 약을 먹고 병원을 찾는 것이 다반사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자마자 병을 자랑하듯 꺼내는 것은 아니다 싶다. 아이고, 파머가 아주 잘 나왔네요. 참 예쁘세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라고 칭찬하라. 오늘은 예쁘게 하고 어딜 가시나요? 라고 친근하게 말하라. 아니 나이를 어디로 드시고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라고 기분을 돋우라. 그러면 말하는 당신도 기분이 업된다. 사람의 기분은 말이 전부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 가가 기분을 좌우하니 말이다. 그런데 만나서 병이나 자랑하고 그러면 뭐가 좋은 기분이 들겠나. 겨우 생각되는 것이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병축이네 하는 생각 말고 또 무슨 생각이 나겠는가. 예전에는 병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어디 훌륭한 의사가 있고 어디 병원을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가 뉴스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스마트폰이 온갖 정보를 다 알려준다. 그러니 병 자랑해서 그래 하며 정보를 얻던 시대는 지난 일이다. 모처럼 만나면 이젠 서로 추켜 세워라. 남을 세우면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 상승한다. 기분의 속성이다. 기분은 올라가면 즐겁고 기쁘게 된다. 그게 행복이다. 자잘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상쾌하게 만든다. 지나면서 듣는 시비전화 툭하니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잡치게도 한다. 그러니 만나면 종합병원 차려서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최고로 잘 고치며 하는 훈수나 반의사 노릇하지 말고 그저 좋은 말을 뿌려라. 그 좋은 씨앗이 오늘의 기분을 만들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분이 좋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마음은 몸을 관장하고 몸도 마음을 관장한다. 누가 더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질투한다. 몸을 알아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알아야 몸이 자유로운 것이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려면 너무 몸을 편애하거나 마음을 편애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으로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프다, 귀찮다, 힘들다, 괴롭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몸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면 전혀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소소한 것을 원한다. 아프다 말하지 말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자.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 유병장수다. 한두 가지 병은 있지만 몸을 살피고 기분 좋게 말하고 살면 오래 산다는 말이다. 제발 아프다고 말해서 기분을 다운시키지 마라. 네 번째, 궁금해도 묻지 마라. 노인대학으로 출강을 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의 주제가 바로 하지 마라이다. 첫 번째가 궁금해도 묻지 마라이다. 육신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진다.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감각이나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궁금증이 확장되는 것이다.
매일 매시간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잠시만 머뭇거려도 모르는 것이 주변에 질비하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는 늘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다. 디지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속도와 리듬은 가히 신기할 정도다.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 피아노 연주자의 손길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그러한 신세대들의 정보 접속에 비하면 우리 같은 아날로그 세대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직설화법으로 그게 뭐냐고?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두 가지의 형태를 띈다. 시니컬하게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투의 직접 알아보세요 라는 식이다. 참 치사하고 아니 꼽다. 하지만 정 궁금하면 그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수밖에 없다고 단정 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우리 세대는 지혜롭게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인데 이처럼 단순하게 한 방에 무너질 수는 없지 않나? 어떻게 늙은 것인데. 감히 젊은 세대에게 구박이나 받는다면 아니 될 일이다. 그래서 한마디 한다. 감정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말이다. 얘야, 넌 좋겠다. 알고 싶은 걸 후다닥 해치우니 말이다.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관심을 애들에게 먼저 보이면 의외로 자기가 아는 것을 순순히 말해준다. 애들은 역시 우리보다 단순하고 순진하다. 칭찬을 받으면 바로 머쓱하니 보답을 하려 한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은 걸 알아낸다. 바로 묻지 마라. 성급하게 굴면 애들은 우리보다 더 성급하고 까칠하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온 방법대로 돌아가는 길을 알면 되는 것이다. 애들의 지금 상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알고 싶은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알려주는 것이다. 가령 이렇다. 다 큰 딸내미가 자정을 넘어서도 안 들어온다. 이미 그러면 부모 가슴은 끓기 시작한다. 끓어 넘쳐서 마치 밥물이 넘치는 것처럼 속이 끓어 혈압이 상승한다.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다. 씩씩거리면서 아니 인연이 지금 몇인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인연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마음먹지 마라. 분노는 독이다. 자기를 해치는 강력한 스트레스다. 그러니 누그러뜨려야 한다.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마냥 그냥 기다리지 말고 책이라도 한 줄 읽으면서 사랑스러운 딸의 귀가를 기다려라. 그러면 품위마저 느껴진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딸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말하라. 아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들어오는 걸 보니 그래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살짝 맛이 갔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내 자기가 왜 늦었는지 이실직 구하는 것이다. 엄마 사실은 말이야 내 친구 소희 있지? 걔가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파티하고 영화 보고 오느라 늦었어요. 다음엔 안 늦을게 라고 자진해서 실토하는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딸한테 하니 그래 뭘 하다 이렇게 늦었니? 다 큰 계집애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지랄이야. 그래 뭐하다 들어온 거니 이년아 말해봐 어서 라고 하면 이미 엄마의 말을 반은 듣지 않고 자기 방으로 휙 하니 들어간다. 방문을 쾅 하고 소리 내면서 말이다. 그런 일을 다반사로 겪으면서도 마치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매번 같은 말을 뱉어내는 건 우매한 어른이다. 그러니 감정을 사귀고 딸로 인해서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썩이지 말고 책이라도 보거나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자기만의 유익한 시간으로 기다림을 채우고 품격 있게 한마디 하면 된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푹 자고 내일을 희망으로 맞이하자. 그러면 오늘딸에게 궁금했던 모든 문제가 풀린다. 딸이 알아서 다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궁금해도 묻지 마라. 스스로 알아서 말하게 하라. 그것이 어른의 말이다. 5번째, 노여워 마라. 나이 들면 애 같다고 한다. 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애들이 작은 일에 서러워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는 별일도 아닌데 노여운 마음이 생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격하게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 즉 노여움이 야기되는 것은 소외감이다.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노여워지는 것이다.
한 번은 동호회 모임에 나만 빠지고 모임을 가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여간 놓여온 게 아니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였단 말이지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심 끙끙거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같은 동호회 참석자한테서 말이다. 말인즉슨 아니 왜 어디가 아픈 거냐? 요즘 그렇게 잘 나가냐? 그러면서 모임에 나오지 않은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보는 것이다.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그래서 나도 화가 치밀어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전 회장인데 감히 나를 쏙 빼고 전 현직 임원회의를 했다니 말이 되냐라고 노여움을 폭발시켰다. 그랬더니 아니 왜 연락이 안 갔냐고 문자를 확인하라고 직격탄이 날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문자를 확인했더니 웬걸. 며칠 전에 문자가 온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성질 못되고 막무가내인 사람으로 낙인 찍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죄인이 된 기분으로 미안하다. 내가 미처 문자 온 걸 확인 못해서 그랬노라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 라고 유야무야 넘기고 말았다. 사소한 것을 놓치고 버럭 화부터 낼 사안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통보가 안 된 이유를 확인했으면 될 일인데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된 일이다. 어느 노인정에 갔던 할머니 한 분의 얘기다. 모 봉사단체에서 과자와 사탕을 준비해서 노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분배 과정에서 자기한테는 사탕이 5개밖에 안 주더라는 것이다. 다른 노인들은 보니까 모두 6개나 7개, 많게는 9개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만 5개라며 노발대발했다는 것이다. 저절로 웃음이 나는 일이다. 최소한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다. 한 줌씩 주다 보면 조금 많이 집히는 경우도 있고 덜 집히는 경우도 있어. 그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일 텐데 자기만 손해를 본 것 같아 노여워하는 것이다. 종래는 목숨까지 다 주고 가는 게 인생인데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노여워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더 심한 사례도 있다. 어느 가수가 노인정에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옆에 있던 봉사자가 슬며시 테이블에 과자와 빵을 갖다 놓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래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르르 몰려가서는 과자와 빵을 집어가는 바람에 노래하던 가수가 멋쩍게 노래를 마쳤다고 한다. 요즘은 못 먹어서 건강을 잃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다. 그깟 과자 부스러기나 빵을 먹기 위해서 손님 초대해놓고 우왕좌왕한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다. 내 것 챙기느라 손님 앞에서 추한 꼴이 된 것이다. 남보다 못 가져서 남보다 덜 먹어서 화를 내고 노여워하는 일은 어른의 태도가 아니다. 내가 못 가지면 남이 더 가져 좋은 일이 되겠구나 하는 비록 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속상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물질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영혼이 소외되는 것이 더 마음 아픈 일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온 지혜로 더 넉넉하게 수용하고 바라보면 어른의 품격을 지닐 수 있다. 아등바등 집착하지 말고 별일 아니라며 마음을 내려놓고 노여움이란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야 한다. 노여움이 노인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선 안 된다. 아이들이 갖는 서러움이야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노여움은 아무 쓸모없는 하등의 감정이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추잡하게 먹는 것에 연연하거나 입는 것에 질투하고 가진 것에 노여워하지 말기 바란다. 나 또한 마음의 분산을 막고 기다리고 여유를 가져 점검하고 정리해서 살아야겠다. 노여움이란 존재의 소외감에서 오는 것이 다반사인데 있는 듯 없는 듯하며 여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라. 소나기를 펴라. 움켜쥐는 것은 모두 바람이 된다. 쓸데없이 노여움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마라. 6번째, 왕년 찾지 마라. 전성기가 언제냐고 행여 묻거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라.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답을 준비해 두어야 허둥대지 않는다. 하지만 전성기를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그리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럿이 모인 곳에서 목청을 돋우는 사람 중에는 잘 나가던 때를 마치 영웅담처럼 뇌까리기 때문이다. 듣기 거북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한때의 과거를 부풀려서 보란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허풍이 많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희석되고 각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경험을 반추하기에 그렇다. 물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만의 화법으로 그때의 상황을 새롭게 각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어도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기에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여튼 어느 한때가 전성기라고 말하면 앞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이니 명심하라. 그러니 전성기가 지났다고 라고 하면서 나불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겸손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전성기가 지난 사람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이 아니라면 평균치나 그 이하인 것을 누가 기대하겠는가? 사람은 그 사람의 방향과 상승을 기대한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친분을 갖고 싶은 것이지 결코 하락하는 에너지의 사람과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랑과 똑똑함은 친밀감을 쌓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관계는 허술해야 서로 엮이는 것이지 똑똑함의 정교함이나 이미 완성된 이미지는 서로 다른 면으로 부합하기가 어렵고 애써 관계를 시도하기가 갑갑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초보된 것을 말하라. 나는 요즘 이러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좀 가르쳐 줄 사람 없나요? 라고 하면 스스럼없이 다가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잘하고 만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꼴값한다고 생각하지 잘났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몇십 년 전의 일을 사람들한테 미주알고주알 말해봤자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만다. 소기의 경 읽기처럼 무감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엊그제 일을 말하라. 아니 오늘 당장 한 일을 말하라. 새로 배우고 있는 기타와 손글씨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된다. 특히나 젊은 사람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나도 왕년에 다 해본 건데 지금 잊어서 잘 안 되고 못할 뿐이라는 말은 삼가라.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이 들어서 왕년 찾지 말길 바란다. 모르는 척, 못하는 척, 미숙한 척을 하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선함을 배우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고리타분하니 동년배들과 몰려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데 시간을 버리지 말라. 사는 일은 평생 배우고 깨우치는 일이다. 일반적인 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질문을 갖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나도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좋아야 한다. 남이 뭐라 해도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이로운 것을 배우라. 그리고 배운 것은 필히 남을 주어야 한다. 지식도 기능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썩는다. 고인 물이 썩듯 아는 것을 가두고 있으면 썩는다. 배워서 남을 줘야 한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은 겸손해야 하니 전성기 얘기는 꺼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라. 현역 시절의 전문성은 가르치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늘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늘 배우기만 해서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순환이 몸의 기능이듯이 정신에 순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기 운운하며 배우기를 멈추고 큰소리치고 왕년 찾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물을 못 봤다. 그러니 지난 얘기는 하지 마라. 은퇴 후의 삶이 멋져야 유종의 미를 거둔다. 사람이나 일이나 끝이 좋아야 한다. 늘 말하지만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침점이 중요하다. 그 사람 이름 뒤에 물음표가 남으면 우습지 않은가? 김영빈이 누구제 보다는 멋진 수식어를 남겨라. 7번째, 탓하지 마라. 사는 일이 어찌 만만하랴. 생각대로 된 일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난감한 일이 더 많지 않았던가. 그래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결정과 선택을 했을 거라는 미련이 늘 있게 마련이다. 나 또한 그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젊어한 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던 것인데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쪽을 선택해서 살고 싶은 것이다. 물론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하는 말도 아니다. 다른 선택 결과를 추이해 보고 싶은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멋진 시구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에 초연하게 살 수만은 없는 듯하다. 어쩌다 지난 일을 얘기할 때 유난히도 과거에 발이 묶여서 현실이 힘들다고 푸념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진 않는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내들이고 그 인간을 지칭하는 것은 같이 사는 남편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때론 그때 그 돈을 공공한테 빌려주지만 않았어도 지금 떵떵거리고 살 건데 하는 말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을 일컫는다. 그러고 보면 상처의 거리는 지척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멀리 있는 사람은 도움도 안 되지만 아픔도 주지 않는다. 그저 배경처럼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가족을 비롯해서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인 것이다. 그들은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사정을 빌미로 삼아 서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 거리감이, 친밀감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는 것이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반응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가 나에게 또는 그에게 좋으면 선행이고 나쁜 결론이면 악행이 된다. 서로 좋거나 서로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만 나쁘고 상대가 좋은 경우도 물론 있고 난 좋은데 상대가 나쁜 경우도 덜어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서로 좋거나 서로 나쁘거나 한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등이 일어나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악연이 되기도 한다. 관계의 기본이 깨지는 것이다. 물론 서로 좋아서 잘 유지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손익이 발생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가끔 있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결과는 수치상으로 같다고 해도 심리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공정한 거래가 된다. 가령 똑같은 수익이 발생해서 처음에 계약한 대로 똑같이 분배를 했다고 해도 한쪽이 억울한 면을 드러내면 억울한 처사가 된다. 나보다는 사정이 나은데도 똑같이 분배했다고 불평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밀도와 거래는 별개의 일이다. 하여튼 거래가 성사되고 깨지고 해서 관계가 악화되면 탓을 하게 된다. 변명으로 자주 등장하는 탓이라는 단어가 감정을 등에 업고 얘기거리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라든지 그때 그 인간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든지 과거의 한 시점을 두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다. 아니면 자책을 하면서 내가 미친년이지. 또는 내가 미친놈이지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일을 망쳤어. 라는 말로 자기 탓을 하는 것이다. 성당에서 미사를 볼 때 의식 중 하나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며 가슴을 치는 행위가 있다. 이는 반성의 말로 얘기하는 의식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내 탓이라고 자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남을 탓하는 것도 볼성사납다. 그러니 자기 탓도 남 탓도 하지 말고 그때의 과오를 잊지 말고 앞으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참고하여 신중하면 된다. 굳이 남을 탓해서 내 감정의 소요를 잠재울 필요는 없다. 쏟은 물을 다시 담지 못할 바에야 그 이미지를 말로 되풀이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탓하지 말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어제의 결론이 바로 오늘이자는가. 오늘은 또 미래의 발판이 된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내일의 목적지가 되니 오늘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라. 그러면 된다. 과거에 대한 복수는 오늘을 참신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나 탓으로 돌려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지 마라. 상처는 저절로 없어진다. 내 미래가 희망이 될 때 상처는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탓하지 마라. 나이 들어서는 그것도 추하다.